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한일중 세 정상은 채택에 합의한 특별 성명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대하며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 나라가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한반도에서 냉전 구도가 해체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 문제가 풀리면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日朝平壌宣言に基づき不幸な過去を清算し国交正常化を目指すこれが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であります。 중국 리커창 총리는 한일 중 세 나라 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논의가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全球化进程当中，自由贸易的受益者，自由化反对保护主义的旗帜。 공동성명 문구 조정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은 과거 일본의 침략과 관련된 서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이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 활성화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오전 8시쯤 평양에 도착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외무상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첫 일정은 고려 호텔에서 열린 오찬회담. 김 부위원장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록 수십 년 동안 적이었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북한도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첫 방문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기자들까지 대동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송환을 언급하며 방북의 또 다른 목적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석방을 암시했습니다. Are the Americans coming home, Mr. President? We'll all soon be finding out. We will soon be finding out. It would be a great thing if they are. We'll soon be finding out. Thank you. 억류자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비행기에 동승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 발표도 억류자들이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서 북한의 성의 표시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방중 첫날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연회 자리, 김여정 제1부부장이 활짝 웃으며 시 주석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시 주석도 무언가 한참을 얘기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김여정은 북중 정상이 차를 마시며 얘기하는 자리와 오찬 회동에 북한 수행원 가운데 유일하게 배석했습니다. 열렬한 오정과 존경, 흠모의 감정이 뜨겁게 흐르는 속에 중요한 담화가 진행됐습니다. 북한 외교전선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 김여정에게 시 주석도 나름의 특별 대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불과 40여일 만에 중국을 다시 찾은 만큼 두 정상 간 분위기는 상당히 여유로웠습니다. 지난 3월 당시 어색했던 기류가 이번엔 거의 사라진 듯한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 방중 뒤 시 주석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며 이례적으로 경애하는 이란 예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심성의로 환대하여 준 경의하는 스푼평 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0분가량의 특별 영상, 노동신문 6면 중 4면을 튼 보도, 지난 남북정상회담 때와 비슷한 수준의 보도량입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귀국길에 시진핑 측근인 왕후닝이 직접 환송하는 모습도 전하는 등 중국의 환대 분위기를 부각했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5월 9일은 딱 1년 전에 대선이 있던 날인데 그 대선이 있던 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뭐 하셨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선 특집 방송 하고 있었죠.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나요. 오전 시간대, 점심 시간쯤 해가지고 전 투표소가 바로 집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로만 따지면 3m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골목을 나와가지고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게 바로 5월 9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나와서 당연히 당선은 사실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 몇 %로 이길 것이냐 뭐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그날 밤새고 새벽 3시까지 그렇죠. 방송을 했죠. 그렇죠.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현재 새벽 1시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광화문을 다녀가셨고요. 대통령이 확정됐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다시 시작합시다. 그때 저는 프랑스에 있어가지고 매국노 그 SBS 대선 방송 너무 재밌었잖아요. 네. 그거를 생방으로 PC로 보는데 왕자의 게임이었네. 네, 프랑스에서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니네 저게 대선 방송 저거 뭐냐고 막 되게 재밌어했었죠. 한국만의 특성? 네. 그런 건 되게 발달했어요. 네. 뭔가 좀 비주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 투표 시스템이 좀 발달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게 말이에요. 뭔가 불안불안해 죽겠어. 자, 그런 날이 됐고요. 자, 1년 전에도 있던 분들 1년 후에도 했네요. 저 딱 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1년 정도 되신 저분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명정님은요. 제가 명정님을 처음 만난 게 2014년 12월 정도거든요. 네, 2014년 12월 10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설적인 이야기지 이제. 그때 생각하면 진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그렇죠. 서로 국정원인지 의심하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서로는 아니지. 국정원을 까는 국정원 방송이 어딨니? 그것도 끊임없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또 까. 명정님 소개 안 하셨죠?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예. 대선 투표도 안 한 우리의 매국노.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시네요. 섹시하죠. 참. 마차님이 대선 투표를 했으면 50%를 넘었을 텐데 안타까웠어요 그때. 네, 맞습니다. 그때 부재자 투표를 못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선거에 에이 내가 안 찍어도 안 나가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 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투표율이 생명입니다. 이번에 2차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방선거 때. 그리고 2년 후 총선 때에 국회까지 바꿔줘야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가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끔찍하지 지금. 사실은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만 바뀌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1년 지났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멀리 미국에서 캐나다인가요? 캐나다 토론토는 사실 미국의 생활권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고. 켈리 D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이번 뉴욕에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를 하는데 행사 일주일 전에 뉴욕 수구단체에서 행사를 반대해서 갑작스럽게 장소가 바뀌게 되었어요. 행사를 반대하는 수구단체는 한인자유민주수호회, 뉴욕 구국동지회, 미주 동포보수연합, 북한인권국제연대, 독도수호 미주본부,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박정희 뉴욕 기념사업회, 뉴욕 월남 참전 유공자 기념회. 반대 이유가 한인사회 비영리단체인 KCS 건물을 정치색이 뚜렷한 북한 정권의 음모인 5.18 폭동과 세월호를 추모하는 데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CS 김광석 회장은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미 포스터는 전 지역에 뿌려졌고 행사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장소 변경이 되어서 걱정이 많으시네요. 특히 이 수구단체들에서 판문점 선언이 굴종이라며 문 대통령님 탄핵을 주장하는 신문 광고를 냈고 이것 때문에 행사 준비에 더 힘이 빠지고 있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참여하시려던 새날 청취자분들께 장소 변경을 언급 한번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 단체들 마구 욕 좀 해주시고요. 제38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5월 12일 오후 6시 퀸즈 칼리지 도서관입니다. 원래 장소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퀸즈 칼리지 도서관으로 변경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주관은 뉴욕, 뉴저지 지역 새사모분들이고요.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오시는데 장소 변경이 많이 알려져서 행사에 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수구단체들이 지금 방해를 해가지고 장소가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겠고요. 예.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가 5월 12일 오후 6시 퀸즈 칼리지 도서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우리 방송을 가장 많이 듣는 나라가 미국, 한국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뭐 이런 순이거든요. 수구단체라고 지금 행사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럴만하네요.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단체들이 이게 해방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이 사실 5.18 민주화 운동과 그리고 세월호가 정치색 짙은 집회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인권에 관계된 가장 기본적인 사건들이 벌어진 거고요.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존과 인권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딴지를 걸고 나서는 이런 단체들 면면을 보니까 자유민주수호회, 구국동지회, 보수연합, 국제연대 보면 아시겠죠. 들어만 봐도 아실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 이름이 들어가고요. 참전 유공자 기념회, 월남전 이런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 정말 심각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이분들이 연세가 지극해서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그동안 세뇌당하신 것이 바뀌지 않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중하시고요. 세상이 바뀌었고요. 미국도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서 바뀐 미국 안에서도 이렇게 극우 쪽으로 치다르면서 인권에 관계된 그리고 헌법 가치에 관계된 그 모임 자체를 정치색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미주 지역에 계신 분들 이 모임에 많이 좀 참가해 주셨으면 주최하시는 분들, 참가하시는 분들이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2018년 5월 7일자 월요일 날 미주 한국일보가 있어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전면 광고를 내요.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문재인을 즉각 탄핵하라. 판문점 선언은 굴종 선언이고 사기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촛불혁명은 조작된 반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론 조작 촛불 내란 문재인을 탄핵하라 이렇게 미주 한국일보에 광고를 내는 분들이 바로 아까 말한 자기들끼리 연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공동 연대라는 개념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시대착오적이도 이렇게 시대착오적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정도 광고 내려면 돈도 상당할 텐데 차라리 땅바닥에 버리면 다른 사람이 죽어서 쓰기라도 하지. 그 어떻게 그 큰 돈을 이 돈도 혹시 삼성에서 들어간 거 아닐까요? 의심이 되네요. 아 진짜 그러네. 삼성 이 새끼들 진짜. 삼성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삼성 니들이 사람이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 켈리 D님 수년째 해외에서 새가 날아든다 서포트 해주고 계시는 바로 그런 분이신데요. 저번에 한번 우리 방송에도 출연하신 적이 있었죠. 네. 한국에 지금 나오셔가지고. 시민의 눈 해외방에서 방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십니다. 예. 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제 김진양 교수님 유료 방송권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방송하는 이 시간까지 얼마 정도의 분들이 결합했는지 김진양 교수님 관련해서 개성공단 재단에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지금 보고를 드릴 시간입니다. 방송하는 이 시간 현재 총 참여하신 분이요 1,030명. 1,000원 유료니까 지금까지 모인 돈은 103만 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에피소드 유료 결제 말고 그 에피소드에 대한 후원도 지금 예, 있죠. 별도로 후원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총 102명에 52만 7천 원. 그러면 약 150만 원 정도가 지금 모인 건데요. 저는 일단 여기 참여해 주신 1,000명이 넘는 분들 그쪽에 그 후원까지 합치면은 더 되겠죠. 한 1,100명 정도 분들은 새가 날아든다고 하는 이 기부 운동이 굉장히 숭고하다고 느끼시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세요.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런 운동에 동감해라고 참여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취지를 전 충분히 뭐 아직도 이게 끝난 건 아니긴 하지만 김유양 교수님 나오실 때쯤에서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성공단 재단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그러니까 김진양 교수님 모은 방송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2번을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채널 방송을 꾸준히 들어오면서 다 들었던 방송이지만 이번에 이제 묶어놓은 방송을 2번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지금까지 열혈 애청자거든요. 새날뿐만 아니라 우리 팟캐스트라는 채널에서 방송하는 좋은 콘텐츠들을 찾아서 이제 듣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제가 많이 변했어요.
사고방식이라든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정치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많이 변했는데 이번에 김진양 교수님 그 모험집을 들으면서 왜 변했는지 알게 된 거죠. 이 사람 때문에 변했다는 걸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낙검수처럼 권력의 어떤 비리 같은 거를 캐내고 알리고 이러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2015년 정도면은 박근혜가 서슬퍼럴 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나갔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바라보면 국가보안법으로 안 걸린 게 좀 용하다 할 정도인데 지금 보면은 그 말이 다 맞는 이야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김재현 교수님은 다음 주에 나오십니다. 기대하시고요. 아직도 지금 개성공단 재단에 대한 후원 유료 방송은 아직 살아있고요. 이 방송 나가고도 한 3일 정도는 더 할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분들의 참여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000원 후원하시고 나라를 구한 인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년 전 대선을 특별히 기념식 같은 거 안 하고 일본으로 날아갔죠. 아, 그게 기념을 한 거 아니었던가요? 아, 그런 거요? 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뭐 도쿄 가가지고 점심 먹고 돌아오는 1주년 기념 해외여행 그런 거였어? 그랬구나. 그리고 일본 가서 1주년 기념으로 케이크도 받으셨어요. 선물. 누가 주셨는지 아세요? 안배진삼이. 안배진삼이 진상했어요. 자, 어쨌거나 한중일 정상회담 일본에서 있었고요. 요지나 골자는 이런 거예요.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공감대. 리커창은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아베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팬심 생기셨네 이번. 그러면서 지금 이제 트럼프의 발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어디서 언제 할 것이냐의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사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최근에 일본 쪽에서 나오는 소리랄까 발언들이 북한을 분노하게 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이 다 그렇다는 것보다 어느 나라에나 강경파는 있어요. 미국에도 강경파 있고 일본에도 있을 거고 한국에는 없어? 다른 놈들 많죠. 근데 그 강경파들이 좀 모자란 소리를 하면 화가 나는 거죠. 한국의 강경파라고 불리우는 애들은 내용 전혀 모른 채 막 지르는 거고 실제로 미국은 자기 나라 국익이 있으니까 미국의 강경파들은 어느 정도는 그 목소리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미국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사람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요즘 방위산업체들, 군수산업체들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이 기사하고 이제 같이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로비가 들어가겠어요. 특히 록히드 같은 회사는 미국 50개 주 전역에 다 지사가 있는 거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관련된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압박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강한 논조에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큰 틀에서 한번 보고 이제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사실 트럼프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갑으로서 북한 너희들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벗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중국도 가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트럼프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동북아시아에는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있다. 북한만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알고 보면 살짝 연대의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중일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 순간에 역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알박기 하려고 하던 대로 해. 지금 미국의 강경파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하려고 하던 대로 하세요라고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트럼프한테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일부 그중에 한 40%는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보여주는 거죠. 최소한 너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한중일이 이렇게 너희들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으니까 딴짓하지 마라고 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특히 아베한테 지금까지 분위기가 남북평화 관련해서 일본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이게 정식으로 일본의 어떤 역할을 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요즘 굉장히 급박하고 미묘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 뜬금없이 며칠 전에 기존에는 CVID라고 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PVID라고 하는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론을 들고 나왔어요.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는 지금 현재 있는 핵을 없애는 거예요. 맞습니다. 깨끗하게. 네. 영구적 비핵화는 앞으로도 만들지 마요. 현재 이 CVID라고 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갖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함한 핵무기 그리고 더해서 ICBM이에요. 운반체. 핵무기를 운반하는 운반체인 ICBM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폐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PVID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거 더하기 대량 살상 무기예요. 얼마 전에 아베가 미국을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이 바뀐 거예요. 아베의 입장은 전에도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ICBM과 핵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베는 그렇죠. 노동미사일, 대포동미사일이 무섭거든요. 그리고 생화학무기. 이 대포동이나 노동미사일을 실어서 생화학무기를 일본 본토에 떨어뜨렸을 경우에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이거를 관철시킨 겁니다. 미국에. 아베가 가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물론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다 수용해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걸 무조건 관철시켜 줄게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협상의 기술에서 볼 때는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내가 원하는 금액보다 좀 더 내려서 부르고 팔 때는 원하는 금액보다 비싸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PVID라는 의제를 던져놓고 원하는 것은 CVID거든요. PVID 이 영구적인 이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일본의 아베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미국의 일정 부분 약발이 먹혔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한중일 회담에서 큰 틀에서는 한중일이 이 남북 평화, 아시아 평화, 비핵화에 대해서 지지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지지했다라고 하지만 아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무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납치, 일본이 납치 문제예요. 그다음에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걸어나간다면 북일평양 선언에 의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해 나가겠다. 여기에서 나온 거죠. 일본의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 설레발이 가깝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순백의 영혼에 가까워. 다 내려놓게 목적이 전쟁이 아니잖아요. 핵무기든 대량 살상 무기든 뭐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에 핵무기도 포함되는 거지만 핵은 못 쓰는 무기라고 한다면 나머지 화학 무기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미 핵무기를 내려놓겠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한반도 내에 전쟁이 없게 하겠다는 그 대원칙에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건 국가라고 하는 게 군대가 필요 없으면 돼요. 국방부에 돈이 쓸 이유가 없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가 생화학 무기 같은 걸 굳이 있다고 하면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베의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라는 건 북한과 일본이 적대 국가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제를 평화로 바꾸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미사일 때문에 불안해서 평화협상 못하겠어 뭐 이런 방식인 건데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겉으로 보이는 한중일 그 회담에서 공동담화문에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지만 그 비하인드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베가 이런 걸 요구합니다. 동북아 안전에 대한 논의를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하는 거야. 너 끼지 마. 단 그 후에 추가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관계된 것은 다자간 협의에 끼워줄게라고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현명하게 대답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납치 해결을 협력해달라고 요청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두루뭉실하게 그래 최선을 다할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지금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을 보면 중국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 가깝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발언들의 뉘앙스의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스러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존재 가치만 부각하는 거야. 사실 여기서 뭐 생화학무기든 뭐든 간에 그런 게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내려놓는 판에 뭘 새삼스럽게 뭘 또 딴지를 걸고 사실은 어쩌면 이 시점을 계기로 동북아시아의 전성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알턴니가 제대로 빠지고 제대로 된 임플란트만 끼워주면 왜 그 경제 교류라든지 그 아시아 대륙이 있어서 북한 때문에 막혀져 있는 어떤 흐름들이 있단 말이죠. 일본 포함해가지고 일본도 진짜 해저터널 같은 거 놓고 싶어 할 정도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반도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올해 2018년에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환장한 나라죠. 이 나라는 정말 올림픽 월드컵 어마어마하게 있지만이 다음에 2022년에 북경에 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또 있어요.
이러면서 올림픽이 뭐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간다 이런 것보다 세계에 뭔가 이렇게 중심이 돼가는 느낌이 이 동북아시아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 존재를 위한 존재, 딴지를 위한 딴지를 막 걸어대면서 뭔가 엇박자를 계속 내고 있는 거야. 차라리 이럴 때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해주면 되거든요. 홍준표가 갖고 있는 지금의 지지율 떨어지는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건 간에 뒷말이 뭐가 단서가 붙었던 어쨌든 간에 한중일 3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선언을 해주면서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태평양 멤버의 트럼프한테 야 네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랄까 다른 조건 걸지 말고 뭐 일본은 약간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걸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를 진정성 있게 받아줘 하는 그런 압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폼페이오가 전격적으로 2차적으로 방북했던 것도 있고. 네. 다음에 김정은은 북한에 2차 방중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 예.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뭔가 급박하게 막 돌아가고 있기는 해요. 명종님, 예. 우리 민정수석. 이번에는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왜 갔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왜 갔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2차 방중을 한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40일밖에 안 됐거든요. 갔다 온 지가. 그런데 또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종 의제에 대해서 중국과 협의를 하는 거예요. 최종 의제는 뭐가 될까요? 핵무기 폐기와 종전협정, 평화협정. 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하고 완전하게 의견 일치를 보기 위해서 갔다고 봐야 정상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다 벗어버리잖아요. 북한 자체를 예. 대략 무기든 예. 핵무기든 간에 예. 벗어버리면 결국 우리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국경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이 여기서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쩌면 북한과 미국이 수교국으로서 뭐 혈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으로 청구가 겨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우려들을 불식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야 미국하고 너무 친해지면 우리 무시하면 안 돼? 하는 그런 느낌들을 좀 희석시켜주는 모든 문제는 북한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한테는 중국이라고 하는 우리 백이 있어라고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중국한테는 아무리 미국하고 친해져도 당신네들 배신 안 해? 이런 메시지가 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3자 회담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봐도 볼 수도 있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 전에 먼저 가서 시진핑하고 비공개 회담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한 후에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가서 회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한테 지금까지의 경과를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발표한 발표문을 보면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항이 하나 나와요. 기존에 나왔던 그 핵폐기에 대한 이론들은 빼놓고 그건 비슷하니까 특이할 만한 주장이 하나가 나오는 게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적대시 정책이 미국이 북조선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하지 말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당연하고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일본이 적대적인 정책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북한은 이미 미국과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를 할 것인가를 예측해놓고 그 이후의 단계인 다자간 협의에 모양새를 이미 갖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자간 협의 채널을 구성해달라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육자회담이죠. 비슷하게 예전에 보면 그런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협상 채널을 가동해달라는 메시지를 중국에다가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육자회담 의장국이었어요. 지금도 당연히 의장국이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중국에 갔던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갔는데 폼페이오가 북한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폼페이오가 들어간 것도 굉장히 좀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폼페이오가 이번에 북한에 들어간 것은 완벽하게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스케줄을 도장 찍고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한테는 납치한 사람들 풀어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도 좀 해줘야 되고 아마도 폼페이오가 귀국할 때 그 3명이 같이 동행해서 미국으로 귀국할 것 같아요. 큰 선물이죠. 트럼프에게는.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어떤 지지율의 효과 뭐 중간선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중국에 막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가서 뭐 한중일 회담하고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은 기반이 뭐가 있냐면 믿음이에요. 그게 도보다리를 그냥 제대로 보여준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형제 국가로서 한 핏줄로서
선의로만 보자는 거지. 홍준표처럼 막 이게 다 가짜야, 이거 사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들이 보여주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냥 믿음인데 이게 한반도를 벗어나면 그게 아니거든. 일단 트럼프는 단순 무식하고 얻을 바가 있어서 막 하자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의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하는 김에 다 하자고 합시다. 그냥 아예 그냥 다 털어버리자고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일본에서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반도 밖으로 가 있는 모든 관계들은 믿음이 아니고 악의로 보는 거예요. 뭔가 음모가 있어 이 새끼가. 이게 지금 뭔가 있어. 홍준표가 똑같은 마인드로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거든요. 또 국제사회가 막 요동을 치고 있어. 가장 필요한 어떤 지점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SOS 청하면서 나 혼자 아니다. 요 관점으로 문재인 대통령만으로는 사실 좀 불안한 거죠. 예,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보면. 국제사회에서 보면 냉정한 현실이 그런 거죠. 이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남북 분단 문제 때문에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불행해하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평화협상에 협조해주자, 이런 외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익을 따져보니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는 게 나한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득이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 설득하고 확인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조금 더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거면은 받고, 일본이 요구하는 것도 그냥 우리 감정적으로는 저 새끼들 싸가지 없다라고 느껴지더라도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면 감수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거래관계를 통해서 복잡하게 엮어내려면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가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가고 하는 이런 수고가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진짜 중국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갔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과 더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용기 1호기가 좀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멀리 못 간다고 우리가 하고 저도 있는데. 그동안 종편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어요. 겁나서 못 한다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분석이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나는 옷도 바꿨으면 좋겠어. 시진핑은 양복 입고 다니잖아. 근데 인민복 이런 거 입고 밖에 나가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듣고 계시죠? 양복 입으세요. 어울릴 것 같아. 머리도 좀 바꾸시고. 근데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옷이래요. 김일성 주석이 예, 그게 인민복이 이게 앞에 카라가 사람 인자로 이렇게 딱 내려온다고 해서 인민복이래요. 근데 이건 이제 농담이고 뭐 그쪽은 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정상 국가가 보여준 의미. 그러니까 왜 기차만 타고 다니고 막 이게 막 언제 정보가 보안이 새나가서 어떨지 몰라고 신변 보호가 막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 비행기 타고도 다닐 수 있어를 한번 과시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기차만 고집했기 때문에 약간 김정은도 그것에 반영을 해가지고 은둔의 지도자처럼 그리는 게 종편이 그렇게 많이 했었다면 이번에 딱 전용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완전히 이미지도 쇄신이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롄까지 10시간 이상 걸리는 기차를 못 참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견디나. 사실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은 북한의 그동안 지도자급이 움직일 때 첫 번째 보안과 그 다음에 경호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차를 전용 열차를 통해서 중국을 많이 다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KTX도 아니고. 예, 그 아주 느려요. 그 기차.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1시간이면 가니까. 그리고 김정일은 그랬지만 오히려 김일성은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다고 하죠. 네. 근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김여정 등의 특사들 내려왔을 때 그때 타고 간 게 이게 1호기예요. 참매 1호기. 예, 인류신 62기종인데요. 굉장히 좋은 비행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름 자체가. 이름 진짜 멋있어요. 칼 858 이런 거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참매 1호기. 멋있습니다. 멋있고요. 이러다가 진짜 국가범법 걱정돼. 근데 중국에서 더 화제가 된 건 더보다리 번뜬 대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거 보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나눴던 그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감명과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미지의 그 연출이 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문재인 대통령 다른 점은 거기는 통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통역 2명이 붙었죠. 한국에서는 통역이 필요 없잖아. 만약에 30분을 만났으면 15분 만난 효과밖에 없는. 그러니까 통역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미장센이라고 하죠. 예쁜 화면. 맞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실패. 아니 김정은이 저는 중국어를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의외였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어는 많이 잘 못하지만 영어가 능통하죠. 네, 영어랑 불어는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건 모국어가 기반이 돼서 그 느낌 자체를 모국어만큼 갖고 있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모국어로서 뭐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느낌의 어떤 그냥 몸으로 받아 체득이 되는 것과 습관 평시가 중국어로 했을 때 그 통역으로 받는 느낌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림이 문재인 대통령하고만 하지 왜 시진핑하고도 했니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렇게 친분을 과시하는 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트럼프도 하고 싶을 거예요. 그 해변은 예쁘더라고요. 그래도. 그리고 그 정상간 회담에서는 사실은 같은 언어를 공식 언어로 쓰는 나라들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할 수 있어도 통역을 사용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불어와 영어가 능통하다고 하지만 통역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와 얘기할 때도 통역을 써야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외교부 장관 정도의 급이다 그러면 통역 필요 없죠. 사실은. 근데 그 조기 유학 보내고 그래가지고 막 초등학교 때 이미 영어 가르치고 전 그러지 마세요. 모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면 큰일 나요. 모국어 기반 베이스가 돼야 그 느낌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정도가 돼야지 통역을 끼고 하면은 나는 정말 간절하게 얘기하지만 통역은 그 간절함을 담아주지 않거든요. 주성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느낌하고 주성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느낌과 다른 거잖아요. 모국어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이야기로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그 김성태를 폭행했던 그 청년의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구속된 상태거든요. 나는 자유한국당 당원이고 아들은 문재인 대통령 뽑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김성태 의원은 오늘 의사가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지금 단식을 뭐 중단할 것을 권유하고 막 이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만약에 말이에요. 그 청년이 민주당과 관련이 있거나 특정 정치인과 관련이 있었다고 하면 이미 그건 밖으로 드러났을 그렇죠. 거라고 보고 이제 그 폭행 사건은 그냥 해프닝 정도. 분노한 시민이 김성태라고 하는 앞에 노출된 그 정치인에게 그냥 폭행을 행사한 정도로 이제 끝나갈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건 그 아버지가 했던 말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야당의 정치 테러요. 저도 아들도 이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배우가 있었다면 아들이 구속되게 놔뒀을까요? 그 말이 딱 맞는 거죠. 그렇죠. 김성태 의원이 정말 새겨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폭행을 했던 이분이 남북 평화 이 분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희망을 걸었는지 그 지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제 김성태 의원이 뭐 그 청년의 선처를 바란다고 뭐 뒷북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정도의 배포는 처음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뭐 진정성이 있는 거지. 며칠 몇 날 이 사람이 무슨 뭐 대한민국을 테러한 사람인 것처럼 뭐 희대에 뭐 죽일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또 온갖 뭐 표현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청년의 뭐 앞날을 생각해서 뭐 선처를 바란다. 이게 이제 뒤늦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품었던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품었던 그 마음이 우리 대다수 국민의 마음이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대선 직전까지는 가족들이 자유한국당 지지자였잖아요. 그리고 이 청년도 그렇고 가해자도 이분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동안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다가 이제는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까지 따고 북한과 관계가 좋아지고 자원 개발이 되면 나 북한에 가서 취직할 수 있을 거야 같은 이런 청년의 취업난에 대한 절박함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이 왜 그렇게 본인을 때렸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자유한국당 모든 분들이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사람이라면. 김성태 의원이 뭐 단식 오늘 방송하는 오늘은 7일째인데 천막 안에서 거의 누워있다시피 한 모양이더라고요. 의사도 심실성 부정맥이 올 수도 있다. 단식 7일 정도는 물 소금만 잘 먹어도 그렇게 몸에 아주 해롭진 않은데요. 이제 뭐 유민 아빠라든지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하는 단식의 의미를 넘어가지고 김성태 현 단식 위치가 전국을 엄청나게 꼬이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일단 이거 드루킹 특검 받으라 이런 건데 다른 조건 달지 말고 드루킹 특검 받아 이거예요. 추경 같은 거 우리 안 해. 뭐 이런 거거든. 여당에서도 지금 추경 등 해가지고 같이 하자. 할 거면 하자. 여당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뒤져도 더 이상 나올 게 없음을 확신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특검 니들이 받고 추경도 해줄게. 처음에 그 시작이었다고. 근데 지금 추경 받고 특검을 하자라고 하니까 이제는
드루킹 특검만 하자 이렇게 지금 어그로를 끌고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지점에 놓여 있는 거냐면 사실 국민적으로 해보면 이게 드루킹 자체가 갖는 폭발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맥혀야 되는데 자기들만의 이야기처럼 지금 일부 언론만 사실 지금은 드루킹 사건은 쏙 들어간 느낌이고요. 김성태 단식과 폭행이 더 부각된 상황. 왜 그랬지? 요 느낌보다는 이 사람이 청년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랬냐 안 그랬냐 이런 논란으로 가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국회를 열 수 있는 시기를 계속 놓쳐가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으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다른 목소리 내기가 힘들어요. 정상적인 목소리.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된 좋은 메시지를 보내자라고 이렇게 막 보내는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홍준표가 어그로를 끌면서 지방선거는 더 위험해지고 이 사람이 지금 소탐대실하고 있는. 특히 김성태 의원이 지금 단식 7일째라고 하니까 정말 위험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단식 7일이 넘어가면은 우리 몸이 영구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김성태 의원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그래도 저는 그 김성태 의원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당신한테 뭐가 낫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드루킹 특검이 통과된다고 해. 이제 다 알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러면 드루킹 특검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건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저번에 명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14일이 넘어가서 국회의원 공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다 확보한다고 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1mm 정도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고 쳤을 때 그래서 김성태한테 남는 게 뭐냐고요. 몸이 그렇게 망가지고 이게 일주일 넘어가고 8일, 9일, 10일 넘어갈 때마다 초반에 하루, 이틀, 사흘 단식할 때하고 몸 상태를 비교하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김성태 의원이 단식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7일 단식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박근혜의 석방을 외치면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단식 8일째 사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김성태 의원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조원진과를 비교를 해봐도. 그런데 이번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장성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이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게 본인들이 그동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김정은을 그렇게 욕을 하다가 이번에 김정은이 마음을 바꿔먹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상회담 이후 놀라고 기뻐서 그 일을 지지했다. 온 세계가 지지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건데 홍준표 대표에게 실망했다. 저는 이게 자유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수구 언론을 통해서 분위기를 몰아간다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은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취득합니다. 아무리 홍준표나 다른 언론들이 그렇게 몰아가더라도. 그래서 샤이 문재인 이게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지율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이 돼가는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이 드디어 출구를 찾았어요. 출구 전략을 세워서 아마 조만간 오늘 내일 출구로 나올 것 같아요. 본인이 단식을 결정한 것이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단식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발언을 보면 드루킹 특검을 안 받아들이면 단식을 끝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끝내겠다. 네. 드루킹 특검을 안 받아들이면 단식을 끝내고 그리고 5월 국회는 물 건너갔어. 이제 안 해. 딱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출구를 찾은 거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본인도 단식을 끝내고 싶죠.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불편하시더라도 묵묵히 일어서셔가지고 나 집으로 갈게 하시면 돼요. 의미가 없고요. 지금 언론들도 저는 이렇게 봐요. 경공모가 김경수 의원한테 2,700만 원을 후원한 내역이 확인됐다. 이거를 또 보도를 또 불씨를 살리려고 하거든요. 경공모 회원들이 200여 명이 기간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김경수 의원한테 2,700만 원을 후원한 내역이 담긴 엑셀 파일을 발견했다고 경찰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정도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랑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의 연계성이랑 사실 매크로 조작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예. 그냥 군불만 짚히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은 매크로랑 상관없이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이라고 하는 권력이 실세인 사람을 내가 측근으로 잡으려고 하면은요. 이런 경공모뿐만 아니라 웬만한 공무원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런 식일 거예요. 저도 그 들어 알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무슨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그런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서는 후원하자고 막 독려운동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합니다. 이런 것이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오히려 이거는 드루킹의 어떤 그 정치적 야심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단초가 아닐까 싶어요.
후원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200명이 2천 몇백만 원이요? 그러면 1인당 10만 원 정도씩 후원한 건데 그게 딱 무슨 문제가 그거죠. 있죠? 한도가 10만 원은 그렇잖아요. 예. 세액공제 받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10만 원씩 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요거를 김경수하고 드루킹 뭔가가 있다. 후원금은 어차피 선관위를 통해 가지고 다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어떤 흑막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정보를 자꾸 흘리는 사람들 문제 있어요. 특히 이게 경찰 쪽에서 흘러나오는 정보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경찰들. 나쁜 놈들인 게 돈 문제가 얽히면 한국 사람들이 약간 좀 경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렇게 안 하라고 공개적으로 후원하게끔 만들어진 거거든. 만약에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사이에 뭔가 흑막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 돈이 오고 가죠. 그게 그렇죠. 잡혀야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강기정 의원이 가장 전문가이실 텐데 그 후원금 문제로 고발당하고 그 고초를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인 시절에 많은 의원들이 이런 똑같은 구조로 고발당하고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무혐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한미 FTA 반대해서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받는다는 논리로 FTA를 반대하면 현대기아차 직원들이 막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조직적인 후원인가요? 이게 모든 그 후원이라는 게 이제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에 있는 290여 명의 국회의원들 후원 계좌를 다 뒤져보면 공기업 직원들 수백 명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다 조직적으로 한 건가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 근데 사실 김성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이 사실 할 말 없게 된 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크로 특검 합시다 하는데 왜 하려면 드루킹 특검만 해? 권력형으로 밟고 있는 특검은 다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겨레 단독이 좀 매우 중요해졌는데 이걸 다뤄주는 기사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한겨레 말고는 아예 안 받아주는 상황. 박근혜 때 이명박 때도 정부 홍보하느라고 매크로 돌렸다라는 게 팩트로 나온 사실이거든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했어. 그리고 이쪽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문제는 핵심 인물이 김경수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하려면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다 통틀어서 같이 하면 돼요. 어떤 세력이 얼만큼 누구의 주도를 했는가. 그냥 그 제목을 특검 법안을 그렇게 만들면 되죠. 매크로 특검. 이 사람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했다고 이 지랄을. 이거 정말 악랄한 거죠. 저는 박근혜 정부보다 언론들이 이 매크로의 본질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분탕질을 치는 게 더 괘씸해요. 지금 우리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이버 1위 보장이라는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업체가 수백 개 뜹니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내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맛집으로 알리고 싶어. 그런데 TV에 공중파에 나오는 맛집 프로그램 하려면은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돈을 써야 되거든요. 돈 없잖아. 그러면 10만 원만 내면 인터넷 신문에 기사로 내줍니다. 기사까지 써가지고. 그래서 그 10만 원에 30만 원 더하면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검색했을 때 첫 화면 나오도록 올려줘요. 그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존재한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언론들은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언론사들 자체가 그걸 가지고 먹고 이렇게 그 밥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안다고요. 이게 매크로라는 게 얼마나 허황된 건지. 그러니까 네이버 자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작해서 돈 벌어던데 우리 모른 척 해줄게. 일단 그렇죠. 그게 가장 선의로 봤을 때예요. 자기들이 개입돼가지고. 그러니까 실검순위가 조작됐다는 이야기는 우리 방송으로도 수십 번 했던. 이상하다. 다음은 그게 실검 1인데 네이버는 왜 없지 하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새가 날아든다 하면 서제스트가 네이버에는 안 된다니까? 다음 안 돼요. 새가 날아든다에 관련한 다른 연관 검색어가 그런 정도니까 네이버가 방조범이거나 공범이거나 주도범이거나 이런 느낌이 있고 어쨌건 간에 사실 이게 매크로에 관련된 건요. 90%는 네이버만 털면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이버는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뚫어놓은 거잖아요. 선관위 디도스랑 유사한 형태인 거예요. 한겨레의 단독 기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짓들을 했다는 것이 그냥 그대로 나오거든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항상 밀어내기를 했다 이거죠. 밀어내기. 악플 달리니까 밀어내고 선플을 달리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 방식. 선거운동에 또 국정원, 기무사 등의 공무원들이 또 댓글도 달면서 트위터에다가 또 옵션 열기 같은 거를 또 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선거를 했던 자들이 바로 그 세력이잖아요. 그 세력들이 지금 드루킹, 김경수 의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김경수의 지시가 있었는지, 김경수로부터 뭐 돈을 받았는지, 정말 수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조건이 충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검을 주장한다고 하면 만약에 특검을 받아줄 거면 그 세력들이 했던
매크로까지 같이 얹어서 하자는 게 우리들 주장인 거죠.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야, 벌써 또 이렇게 또 우리 5월이 또 됐습니다. 5월에 중요한 날도 많이 있는데 어린이날부터 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네, 여러분들 또 근로자의 날도 있었고 성년의 날. 아, 성년의 날도 5월 달이었나요? 예, 예. 아, 셋째 주 월요일. 맞아. 그러니까 딱 날짜를 정해놓지 않아가지고 성년의 날이 약간 미국식인 거죠, 이게. 네. 자, 어쨌든 간에 자 오늘 또 5월 또 거의 봄 날씨인데 봄에서 여름 넘어가기 직전의 날씨인데 오늘도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 우리 약초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약초입니다. 네, 약초님 또 자연 속에 살고 계시니까 또 5월 되니까 또 그 주변 네. 환경이 예. 되게 예뻐지셨죠? 예. 뭐 제가 안동 시내 살긴 해도 예. 마을이 작아서 주위가 다 자연이긴 한데요. 네. 요즘 그 송화가루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송화가루면은 뭐 소나무. 예. 아, 그게 날려요? 엄청 날리죠. 특히 바람이 세게 불 때 네. 산을 보면 그 노란 분을 팍 쳐놓은 것처럼 확 하고 뜰 때도 있습니다. 그거 약간 좀 찐덕찐덕한 그거 아니에요? 찐덕거리지는 않고요. 안 그래요? 예. 분필가루 같은. 예, 분필가루처럼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도시에서만 오래 살아가지고 저 이런 거 시골 얘기를 잘 모릅니다. 예, 송화가루가 온 네. 도시를 덮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귀농일기는 어떻게 됐어요? 귀농일기는 지금 하고 계신 거. 계속 이렇게 이제 의욕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전에보다 좀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상승세는 좀 약해졌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GMO 문제를 제가 네. 제가 경험한 바를 조금 했더니 네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농민운동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좀 더 바뀌어가는 그 주변 환경에도 사람이 바뀌어간다더니 네. 그거 반응 보고 좀 조금씩 좀 바뀌어가려고 하고 계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오늘 뭔가 좀 그 정신이 약간 살짝 밖에 나가 계신 느낌이에요. 왜 그러신 거예요? 뭔 일 있어요? 아마 지금 방송 준비가 안 돼서 그럴 것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넋이 나가 있는데 요즘 그 티셔츠 네네.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 티셔츠 좀 맨날 입고 오세요. 왜 그 티셔츠 안 입고 오세요, 본인은? 여기 있는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입고 있는 걸로 해주세요. 저는 지금 집에 3벌 다 있잖아요. 깔별로 다 네, 있죠. 깔별로 다 해서 벌써 한 번씩 다 입고 지금 오늘 빨래 돌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5차, 6차 주문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사실상 4월 27일이 뭔가 상징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네. 주문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좀 놀라워요. 지금도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티셔츠가 제가 입어보니까 괜찮아. 잘 만들었어요. 그런 주문 중에 네. 엑스라지 하나, 라지 하나, 그리고 애들 거 2개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딱 가족 사진용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쁘고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딱 입고서는 저기 그 전방 쪽으로 이렇게 딱 판문점 근처로 가가지고 이렇게 또 장어 거기 유명한 데 많거든요. 장어도 먹으면서 장어를 또 가족들하고 먹게 되면은 또 동생이 태어나. 그죠? 동생도 태어날 수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지금도 그래도 혹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이제 날씨가 오늘부터 살짝 좀 더워져가지고 그 반팔 티셔츠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번 그러니까 이게 더. 티셔츠 주문이 많아서 택배 발송 물량이 있으니까 네. 그동안 우리 방송 광고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이벤트를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이제 체험용으로 넣어서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나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나는 뭐 체험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티셔츠가 네.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주문이 들어올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계속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 보면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 광고하셨던 광고주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제품들을 한 번에 다 사기에는 그냥 안 보고 사기에는 좀 걱정되는 그런 제품들. 좋은 아이디어네. 그럼 예. 샘플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고 샘플로 하나씩 써봐라 이렇게. 넣어드리려고. 꼭 괜찮은 생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좋은 일에 쓰는 거라고. 그렇죠. 그죠? 네, 윤민석 작곡가님 후원도 하고요. 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시면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노래 한번 좀 불러주세요 앞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더 해맑게. 더 해맑고 뭔가 할이 느껴지는 아이 목소리를 해주세요. 음성 변조를. 그 아이의 목소리가 뭔가 그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지금 난 너무 힘들어. 이거가 다 내포되어 있는 그 아이의 목소리.
어둠은 빛은 이길 수 없다. 이거 있잖아. 지어 짜내듯이. 그거를 노래를 쓰셨던 우리 작곡가분에게 그분이 이제 그런 거 다 무료로 다. 왜냐면 사실 그런 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노래 힘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왜냐면 각자 한번 얘기하고 이런 거는 뭐 남지가 않는데 군인들도 막 행군할 때 노래 부르고 하는 이유가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노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창하면서 또 으쌰으쌰 했던 건데 그분이 다 무료로 그동안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그분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새널 티셔츠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여기서 수익금을 이제 또 그분에게 뭐 보태드리려고 네. 이렇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주문은 네. 새날베스트.com 또는 010-2579-112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번호. 010-2579-1125. 네, 이렇게 왜냐면 나도 예전에 받아 적을 때 한 번 읽어주니까 다시 또 앞에 돌려가지고 다시 듣게 돼가지고 불편하더라고. 이렇게. 팟빵 앱에 보면 네. 15초 뒤로 돌리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두 번 얘기해주기 편하더라고 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앞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도 또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 저도 뭐 티셔츠기에 시다발이로서 네. 네, 뭐 까라면 까고 일하고 계속 계속 지금 그 주문하느냐고 준비하느냐고 두 분이 좀 바쁘게. 주말 내내 까셨어요. 아, 그게 원래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 까대기라고 그렇죠. 네, 전문 예. 용어가 있어요. 예. 그거는 저기 제가 예전에 샤넬 그 명품샵에서 운영하시는 그분들도 그 명품 다루시는 분들도 박스 까는 건 까대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도 그런 얘기 예.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나는 뭔가 프랑스 말로 되게 고급스러운 거 쓸 줄 알았더니 까대기 하느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시는데 현장은 성스럽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오늘은 이렇게 또 모여서 주제가 사실 또 한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기차입니다. 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갈 텐데, 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자, 약초님 1등, 가위바위보! 자, 야수님 2등, 가위바위보! 자, 마차님 3등, 제가 마지막입니다. 자, 한번, 몇 번째로 하시겠어요? 예, 제가 한 달에도 기차를 한 7, 8번 이상 타는 네네. 기차 그 이용자 입장에서 네네네. 먼저 하겠습니다. 아, 1번. 네. 그리고 저는 3번 하겠습니다. 3번 하시고요. 제가 2번 할게요. 2번 하고 제가 마지막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날 녹음하러 올 때 거의 기차를 타고 옵니다. 네, 우리 그 약초님부터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 KTX 타세요? 아, 무궁화호입니다. 아. 근데 오늘 오래간만에 들어보네. 예. 비둘기호 타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비둘기. 아, 비둘기는 아니고요. 없어졌죠? 꽃을 비둘기는. 타고 옵니다. 무궁화 꽃을 안 웃으시는. 새마을호는 얼마 전에 없어졌는데 무궁화호는 안 없어진 거예요? 예, 무궁화호는 계속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기차를 타고 오지 못하고요.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그 우리 오늘 주제도 기차고 해서 타려고 예매를 하려고 들어갔더니 완전 매진이에요. 새벽 2시 차 빼고. 이제 연휴가 끝나니까 한꺼번에 타고 올라오시나 봐요. 올라가는 차들이 많으니까. 예, 차가 무궁화호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안동에서 출발하는 것도 있고요. 부전에서 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동에서 출발해서 어디서 내리세요? 청량리역에서 내립니다. 그게 중앙선이에요. 얼마나 걸려요? 버스로 오면 동서울 기준으로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기준이 3시간 40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연착을 해요. 예. 그거는 제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착은 해야 제맛이죠. 예. 그래서 아예 그냥 4시간으로 생각하고 기차를 타고 옵니다. 아, 오시는 시간을 4시간을 잡으세요? 예, 일부러 그렇게. 아, 그러니까 매주 우리 약초님이 이렇게 새날 녹음하는 날 오는데 4시간 가는데 4시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제가 기차를 타는 이유는 버스를 타면 멀미를 좀 해요. 그러니까 운전을 많이 하고 저도 뭐 오래 타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버스를 타면 멀미를 해서 힘이 들어요. 본인이 직접 운전하면 멀미 잘 안 해요. 예, 멀미. 기사 아저씨한테 잠깐 쉬라고 그러고. 아, 그럴 내가 때 대신 됐나요? 멀미 가시면서 내가 대신 몰면 안 되겠냐고 하시면 그러네. 괜찮을 텐데. 네, 일종 오통이라서. 네, 빨리 안 됩니다. 따세요. 대형면을 따세요. 맞습니다. 제 수송대 운전병 할 때 버스를 몰 걸 그랬네요. 예. 근데 멀미라기 때문에 그걸 타는데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버스 터미널이 시내에 있다가 그 안동시 밖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려면 차를 가져가서 그 근처에 주차를 해놓고 버스를 타고 서울을 왔다가 또 내려가면 또 제 차로 다시 타고 와야 돼요. 그럼 또 택시비는 또 너무 많이 나오겠네 거기까지. 택시비는 좀 나오고요. 근데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타도 좀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약초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새날 출연료를 좀 올려달라는 뜻이에요. 내가 교통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 지금. 예. 근데 이제 안동역은 저희 집에서 저 다음지도를 찍어보면 딱 1.7km 나옵니다. 안동 시내를 딱 지나서 안동역까지 1.7km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면은 또 금방 갈 수 있고 혹시 좀 늦게 기차를 타고 내려도 뭐 걸어올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안동터미널 옆에 이제 SRT가 곧 들어오게 되거든요. 계속 공사 중인데 그 SRT가 들어오면 안동역이 폐쇄가 될지 안 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폐쇄가 되면 이제 무궁화호도 없어지게 되는 건데. 대신 더 빠른 열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거의 뭐 KTX급으로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동역을 가면은 안동역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 안동이라는 곳이 잠깐 그 노래 있는데 거기죠. 예, 거기에요. 안동역 앞에서 예, 맞아요. 만나자고 했. 그 진성 아저씨가 그걸로 대박 나가지고. 맞아요. 예. 아니 옛날에 나라 저기 그때는 저기 노래 뜨기 전만 해도 예. 저기 시장 행사 하는데 관객 5명인데 저랑 같이 제가 MC고 진성 아저씨 노래하고 그랬거든요. 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한참 전입니다. 그게 대박 났어요 이 노래로. 와. 안동역 하면 그 안동역에서란 노래가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안동역 앞에 가면 실제로 그 노래 가사가 적혀 있는 비도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저희 동네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안동역에서를 크게 부르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 진성 씨 아니죠? 그거? 진성 씨 아니고 동네 분인데요. 진성 씨가 그렇게 피하라는 줄 알았지 나는 그동안. 굉장히 크게 불러가지고 집에 앉아 있으면은요 막 들리는데 이제 뭐니까 가사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제일 이제 확실하게 들리는 부분이 뭐냐면 안동역에서 이렇게 끝나죠. 안동역 앞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그 부분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안동역에서라는 노래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안동역에서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청량리역에서라고 해도 되고 뭐 강릉역에서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행사 다닐 때 다 그 동네에 있는 가까운 역 얘기하면서 하세요 원래.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 찾아봤더니 대방역 앞에서 만약에 그 새날 행사로 오면은 예, 진성 예. 아저씨가 바로 대방역으로 바꾸죠. 찾아봤더니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가사를 작사하신 분이 김병걸이라는 작사가인데 뭐 시도 좀 쓰시고 그러나 봐요. 근데 이제 진성 씨가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노래 사연이 있는데 저에게 있는 사연이 아니고 김병걸 씨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 김병걸 씨가 예전에 안동역에서 어느 여인을 만나고자 했던 그런 사연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연이냐면 눈 오는 날 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대요.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네. 딱 얘기만 예. 들어봐도. 근데 안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이 안동역에 한이 있어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출신이 어디냐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예천군 지보중학교라는 그 중학교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예천 분이세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안동 예천이 뭐 거의 비슷한 그런 뭐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안동역에서가 됐고 아까 김일희 씨 말씀대로 진성 씨가 슈퍼스타가 됐죠. 이걸로 일어나셨죠. 그리고 원래 이 노래가 또 진성 씨한테 바로 간 게 아니고 네. 예전에 나와가지고 조금 돌아다니던 곡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임자를 만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뭐. 진성 씨를 위해서 딱 썼던 곡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훌륭하네요. 네. 그러니까 운명이 맞은 거죠. 그래서 안동역에도 관광객들이 꽤 좀 많이 오는데 안동역에서라고 써놓은데 그 앞에서 사진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그 마치 정동진 가면 큰 모래시계 앞에서 사진 찍는 것처럼 비슷한 이제 그런 형태가 돼요. 왜 저는 그런데 놀러 가볼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을까요? 근데 와보시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작은 역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른들 행사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른들 딱 제일 요즘에 좋아하는 곡이 두 곡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아 맞아요. 그거 내 나이가 요거랑 어때서. 안동역 엄청 좋아해요. 네, 요 두 가지. 그 내 나이가 어때서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경로대학을 좀 설립도 하고 또 운영도 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경로대학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데 그 봄, 가을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좀 놀러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께서 가만히 앉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기사 아저씨를 막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음악을 틀어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사 아저씨가 그 코드가 없는 드럼 비트만 팡팡팡팡 틀어줘요. 사박자 궁짝궁짝 해가지고. 그럼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거의 무슨 뭐 거의 고등 래퍼네. 예. 고등 래퍼네. 노인 래퍼. 그러니까 무슨 뭐 반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비트 주세요. 비트만 주면 예, 궁짝 하면은 그냥 맞춰서 멋있다. 부르는 거예요. 와, 멋있다. 어른, 와, 되게 멋있게 노시네요, 그분들. 예. 근데 기사 씨, 비트 주세요. 궁짝. 한 번은요. 그런 거예요. 야. 근데 기사 아저씨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안 틀어주려고 그러면은요 어른들 막 화내고 싸워요. 그래서 결국 이제 틀게 되고 노래를 부르는데 모든 노래의 음이 같죠. 내 나이가 어때서 항상 이렇게 나오죠. 그때 제가 저게 도대체 무슨 노래인가 하고 내 나이가 어때서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 그거 좋아해요. 딱 합창.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노래 시키면 합창을 하시더라고. 예. 제가 이제 그 안동역에서 이제 기차를 딱 타면은 이제 기차가 싹 출발하면서 안동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들 눈에 탁 띄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볼 때하고 왼쪽으로 볼 때가 다른데 오른쪽으로 보면 낙동강을 끼고 오는 거고 왼쪽은 이제 낙동강을 끼는 왼쪽 산을 보고 오게 되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 왼쪽으로 보게 되는 제일 첫 번째 눈에 띄고 그리고 아주 역사가 깊은 건물이 나오는데 그게 임청각이에요. 임청각 잘 모르겠어요. 임청각이라고 있는데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생각인 거예요. 예전에 독립운동 하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99칸 집이라 그랬거든요. 집이? 예. 그만큼 크고 부자셨네. 엄청 이제 돈도 많으시고 명문가의 후손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임시정부 때 그때 뭐 큰 이제 일도 맡아서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일본 놈들이 그 집에 전기를 끊는다고 낙동강 쪽에 있는 그 집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중앙선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집을 없애려고? 예. 그러니까 전기를 끄는 거죠.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겁나니까. 그래서 앞부분에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99칸 집이 있었는데 앞부분을 딱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하고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쫙 가면 왼쪽에 임청각이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겠네, 이걸 알고 나면.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는 길이 철도 밑으로 조그만 이렇게 터널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완전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하게 해놨네. 예.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1942년도 일입니다. 근데 작년 5월 달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문 대통령께서 방문해서 방명록에다가 임청각의 완전한 복원을 다짐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어요. 문 대통령 정말 디테일전해요, 진짜. 예. 그때 이제 오신 걸 저는 이제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그 근방에 뭐 여러 독립운동 이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또 약속도 해주시고 이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맥락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야죠, 계속.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복원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원 작업하고 있고 그 임청각에 어떻게 보면은 체험이라 그러나요? 템플 스테이가 아니고 이름 뭐라 그러죠? 한옥 체험 같이 많은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놨어요. 지금도?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임청각 한번 찾아보셔서 그 청취자분들께서 좀 많이 오시면 좋겠다 임청각. 싶어요. 예. 다 잠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자기 동네는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자주 들어가 보지는 못해요. 원래 근처 사는 사람이 더 그래요. 왜냐면 원래 아무 때나 가도 되니까 그런 것 다음에 같아요. 다음에 가지 하다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예. 임청각을 딱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뭐가 보이냐면 그 유명한 원령교가 보입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원령교가 보이는데 낮에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 보면 좀 조명을 좀 멋있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좀 운치가 있어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원령교를 보고 원령교가 살짝 이렇게 지나가는 바로 위에 이제 안동댐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댐이 보이고 싹 이제 그때 이제 커브를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왼쪽에 임청각 지났죠. 오른쪽에 이제 원령교 안동댐 지났죠. 그다음 왼쪽으로 확 틀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속도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속도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예. 중간 정도로 오다가. 그런데 그렇게 싹 돌아서 바로 역이 하나 나와요. 그 서지역이라 그러는데 폐역이에요. 폐교할 때 폐자 써서. 뭐 지금은 뭐 사람들이 쓰지 않는 역이죠. 이 중앙선을 타고 오면은요, 이 폐역들이 몇 개 있어요. 야, 근데 이름하고 정 반대로 됐네. 뭐 서지역인데 어느 안수로 그냥 지나가 버리네. 맞네요. 기차가 서지 않고 사람도 없는 역이니까요. 안서지로 바뀌었네. 안서지로. 예. 그런 역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산골에 있는 역이나 아니면 좀 독특한 역 이런 거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상하게 그 기차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맞아요. 영화도 있잖아요. 철도 그러니까 승객이 없는 역인데 예. 이게 수십 년간 승객이 내리지 않는 역이 되다 보니까 폐쇄하기 위해서 절차를 영화화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또 이거 보존해달라 그래서 제1회1에서 할 수 없이 또 보존해주고 철도였나? 그 뭐 있었는데. 네, 그런 영화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근데 저기 그 뮤직비디오를 아이유 씨가 어떤 그 폐역에서 찍었거든요. 찍었더니 그것 때문에 또 알려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아이유가 뮤직비디오 찍었던 데래 하면서 거기 가서 연인들이 이렇게 많이 가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서지역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마케팅이 되면은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뭐 분들이 올 것 같아요. 서지역, 이하역, 옹천역 뭐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안동 근방에 있는 것은 폐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쓸쓸하기도 하죠. 그거 지나면서 예전에는 여기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거 타고 원주를 가든 영주를 가든 이렇게 갔을 텐데 이게 없구나. 우리나라도 좀 일본식으로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그런 거는 좀 좋잖아요. 옛날 역 같은 거 좀 보존하고 이제 안동도 지금 SRT가 들어온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무궁화호가 아직 남아 있는 이런 좀 정치가 또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속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빠져버리는 이제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그거 지날 때마다 좀 쓸쓸해요. 마음이 좀 쓸쓸하고 그 옛날 모습을 또 떠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하기야 요즘 그 KTX 타고 이제 왔다 갔다 저는 자주 하는데 예전 어렸을 때 뭐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탔을 때 구경하는 재미 있죠. 어떤 도시를 있어요. 지날 때 맞아요. 이렇게 정치를 구경하는 재미가 없죠. 그 고속 열차 특유의 그 별도로 이제 만들어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간을 이제 직선화 시켜가지고 가다 맞아요. 보니까 거의 직선이죠. 볼 게 없죠. 그러니까 안에서 뭐 다른 짓을 해야죠. 자거나 일을 하거나 그렇게 되죠. 사실 저기 무궁화호가 단양에서 이제 풍기로 넘어갈 때는요. 이게 터널이 큰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사실 몰랐는데 지도를 보니까 이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산을 내려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나기 전이나 지난 후에도 아주 이제 아름다운 풍광들이 옆에 지나가거든요. 그 야수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고속철은 직선으로만 무조건 뚫어야 되니까 그런 음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새마을호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지난달 말로. 그러니까 이제 무궁화호가 이제 남은 건데 설마 무궁화도 있느냐 뭐 이런 말씀들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무궁화호가 너무 많이 낡았어요. 그게 제가 조금 좀 불안하죠. 좀 불안해요. 의자도 덕걱거리는 게 많고 실제로 겉으로 보면 칠이 많이 부식되고 깨져 있는 것도 있어요. 한 몇십 년 됐겠죠?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민원을 넣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적어도 외형이 유지는 돼 있어야 되는데 칠이 막 뚝뚝 끊어져 나가 있고 녹이 슬어 있고 모르죠. 요즘 또 빈티지가 스타일 유행하는 스타일이라고 빈티지스럽게 하는 옛날 생각 많이 하라고 일부러 그리고 이제 안전 점검은 좀 철저히 해야겠네요. 보니까 여기 들어보니까 가끔 이제 좀 불안할 때도 있어요. 소리가 너무 좀 시끄럽게 나거나 어쩔 때는 이제 덜컥덜컥 핥고 막 이럴 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승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오늘 열차는 유별나게 덜컥거리냐. 그랬더니 그분이 어떠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우리 고객님께서 귀가 너무 밝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직원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새마을호도 없어지고 이제는 남는 거는 최고속 열차하고 관광 열차밖에는 없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비용도 비싸지고 요금이 비싸지다 보니까 요금도 비싸지죠. 4인 가족이 왕복으로 타면 거의 막 40만 원, 50만 원인데. 그렇죠. 왕복이면. 예, 비싸죠. 한 명당 거의 뭐 한 번 올 때 5만 원 잡으면 왕복이면 10만 원이거든요. 저는 지금 뭐 이런 데 달 때. 안동에서 올 때 15,600원인가 700원인가 그 정도 내고 오거든요. 버스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청량리역 같은 데 보면 청량리역은 워낙에 기차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KTX가 있고 뭐 무궁화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열차가 있는데 관광열차는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렇게 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세월호를 바로 세우기 위한 예행 연습은 오전 6시 반쯤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해상 크레인이 선체와 연결된 쇠줄을 당기자마자 조타실이 있는 선교와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선교 부분을 용접하고 일부를 잘라내느라 작업은 4차례 중단됐습니다. 본격적인 직립 작업은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시작됐습니다. 바닷가 닿아 있던 선체가 들리면서 선체 좌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체 내부에 있던 빗물이 계속 흘러나왔고 기울기가 심해질수록 선체 내부에서 굉음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담담하게 지켜보던 희생자 가족 중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1시 반, 당초 목표했던 40도까지 기울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약 3시간 반 정도로 예상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미수습자 수색과 침몰 원인 조사가 재개됩니다. 화물차 짐칸에 실린 관들이 도착합니다. 오열하는 가족들, 상복을 입은 어린 아들과 수십 구의 시신이 묻힌 묘지. 1980년 5월 망월동 묘지의 모습이 영상으로 생생히 살아났습니다. 국군 광주통합병원에서 부상치료를 받는 여성과 어린이의 모습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영상은 21일 집단 발포 전 시민과 계엄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옥주 씨가 가두방송을 하는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선 태극기에 덮인 수십 구의 시신을 비춥니다. 자발적으로 헌혈에 나서고 주먹밥과 음식을 나누는 모습도 보입니다. 항쟁이 끝난 광주 곳곳에는 소총을 든 계엄군과 탱크가 자리 잡았습니다. 옛 전남도청 앞에 도착한 군 장성들은 웃으며 악수를 하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애기들 둘 봤어요. 2집 봤어, 2집. 그때 당시 마음이 돌아가는 것 같아갖고 마음이 아팠어요. 광주가 정말 민주를 위해서 싸운 동네였구나라는 모습이. 공개된 영상은 소리가 없는 흑백 필름으로 72분 분량입니다. 1980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광주 시내 모습을 담아 사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5.18 기록관은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영상물을 공개 상영합니다. 경찰이 어제 정당 33곳에 보낸 공문입니다. 수사에 필요하니 특정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3명,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피의자 김 씨 외에 김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노출됐습니다. 정당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규정돼 있어 이를 다루려면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관련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 부모에게 정당 가입 기록을 수집하겠다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알아냈습니다. 그 아버님이 동의하신 적도 없으세요? 예. 문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위법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 같은 수사에 나선 것은 김 씨의 행동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일부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그 부모의 당적들을 확인하고 조회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과잉 수사라고 볼 수 있고,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관련 절차를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특집 1주년 이런 방송은 안 하지만 약소하게 한번 이날을 한번 기념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작년 대통령 취임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1월 1일 날 유엔 사무총장이 바뀌죠. 구테우스로 반기문에서 그렇게 시작해요.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했고요.
3월 10일 날 박근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했고요. 3월 31일 날 박근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박근혜 씨도 지금 이제 뭐 한 1년 하고도 한 2개월 됐네요. 병원에 갔다고. 예, 외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너무 누워만 계시지 말라고 왔다 갔다 하셔야지 방 안에서. 등창도 나고 그래야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그래서 5월 9일 날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날 이제 대통령 임기가 바로 시작되는 그 인수위도 없이 뭐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 과정에서 지금 가장 두드러진 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복지 정책 같은 것도 있었고 일자리 만드는 문제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건 역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이슈인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북한을 지금 끌어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3월 6일 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분위기 정말 썰렁해지면서 그때 사드가 배치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7월 4일 날은 북한이 6번째 ICBM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9월 3일 날은 6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바로 그런 느낌이었고 11월 29일 날은 지금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또 발사하는, 그러니까 작년 말 정도까지만 해도 일촉즉발해. 만약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타격이 가능할 정도의 상황. 미국이 타격한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반발하기 힘든. 그때 11월 달에 동해로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난 직후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핵무력이 완성됐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랑 대화해줘. 그때 우리도 그렇게 메시지를 냈어요. 북한의 여론, 흔히 말하는 도발은 우리랑 대화해줘의 끝판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1년 동안 이룬 업적이 사실은 남은 4년은 까방권이라고 할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거죠. 아니 남북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서로 교류가 시작되고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북한하고 전쟁 위협만 없어도 일단 투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사실은 까방권을 얻는 게 맞아요. 유언병 뭘 해도 다 싫다는데 뭐 이런 같은 것들 진짜. 근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 담아서 지금 피스 0427 티셔츠 판매하고 있잖아요. 네, 티셔츠 팔고 최근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못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문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동복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해서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는 다 배송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해외 구매 같은 경우에는 piece0427.com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페이팔 구매까지 하실 수 있어서 지금 해외 배송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성룡이 출연할 영화 시나리오를 쓰시는 감독님께서 가족 티셔츠 단체로 구매를 하시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한테 사주는 아이템으로도 쓰시고,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커플티를 하는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한 게 나의 대통령이 되죠 하고 파란색 티셔츠를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하고, 여자친구는 부럽다. 나의 영부인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각자의 집으로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이니 블루와 수기 화이트를 이렇게 서로. 네. 멋있다. 뭔가 대통령 부부가 롤 모델이잖아요, 부부의. 사랑의 정표로 쓴다. 네. 멋지네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찍이 내 생애에 가장 지켜보고 있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들, 그 과정을 지나면서 2002년 월드컵이면 벌써 16년 전이잖아요. 벌써 그래됐죠. 그때 비더레즈 티셔츠 있죠. 예. 네. 그거 한 번도 안 입고 보관했던 게 지금 집에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그때 생각이 계속 나요. 그거는 똑같은 거야. 입으려고 주문하신 분도 있겠지만 기념으로 이렇게 하나 보관해 두셨다가 지금은 이게 귀한 줄 모르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열심히 입으셔가지고 결국엔 티셔츠 늘어났네 하고 그냥 빨아서 버리시는 분. 그러니까 그냥 버리시는 분들 말고 그냥 보관용으로 사진 한번 찍고 그냥 거의 보관하셨다가 이런 날 올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를 더 먹고 뭐 어떤 분들은 20년 정도면 통일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때쯤 꺼내 보면 지금 2002년 월드컵이 16년 전이라니까요. 그보다 4년만 더 있으면은 통일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때쯤에 이 티셔츠를 꺼내서 보면 느끼는 어떤 또 다른 감동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피스 0427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동호회 하면서 우리 동호회 식구들하고 같이 맞춘 티셔츠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거의 썩다시피 했습니다. 하도 입고 빨고 하다 보니까 다 닳아가지고 그냥 걸레로써도 어색하지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몇 번을 했어도 이삿짐 쌀 때 제일 깊은 곳에 제일 먼저 옮기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피스0427 티셔츠를 구매하시고요. 한 1년 정도만 꼭 참으시면은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한 그 자리에서 악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확률이 높아져요. 가족이 가서 거기에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 사진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 좋은 일에 쓰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새날베스트.com 또는 010-2579-1125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야구 광이니까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직접 뛰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마지막 게임 했던 유니폼 야구 가방에 그대로 지금도 담겨 있어요. 그게 벌써 10년 훨씬 지났거든요. 그냥 보관하다가 결국은 내가 죽을 때 같이 묻히려고.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월드컵이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한 달 뒤.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러시아 월드컵이 이루어지는데 다음 달 가면요. 6.13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월드컵 모드예요. 그러네요. 한국이 이제 예선을 통과해서 16강에 갈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인물과 사상에서 드리는 월드컵 스카우팅 리포트 이 이제 홍보랄까 이거 나갔고 지금 봐도 굉장한 책이죠 이거는. 네. 이거 갖고 싶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게시판상에 보니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잘 맞추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일은 언제일까요? 어렵다. 너무 어렵다. 어떡해. 힌트 하나 드리면요.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이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날 당선되고 그럼 당선이 5월 10날 됐잖아요, 새벽에. 그러니까. 그리고 취임을 언제 했지? 기억이 안 나네. 인수위원회 2달 정도 계산하면은 5월 하니까 7월 10일인가? 정말 천상 사기꾼들. 그래서 이 월드컵 스카우팅 리포트 북을 10분께 드리는데요. 그 인물과 사상에서 이분들 정말 돈 없는 분들인데 이걸 이제 우리 어머니 표현하면 과용하셔서 과용. 쓰는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인물과 사상에 1년 구독도 좀 해주시면 좋겠지만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일은 인수위 없이 바로 그 다음날 국회에 가서 그것도 실내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분 진짜 억울하신 분이에요. 보통 대통령 취임식 하면은 국회 광장에서 그렇죠. 수만 명을 모아놓고 취임식을 하잖아요. 국회 로텐도홀에서 했잖아. 맞아요. 5월 10일입니다. 정답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거 받고 싶으시 하신 분들 이미 이메일은 다 그 수집이 돼 있는데 인물과 사상이라고 써주시고 또는 뭐 월드컵 스카우팅 리포트라고 써주시고 이메일 주소 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발송해 드리는 이메일로 인정해 드릴게요.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을 취임 1주년 되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1년 또는 뭐 여러 가지를 탐구하는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던데 그 중에서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국장이었던 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문재인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분의 한 말이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 6년 차시다. 지금 재집권하고 있는 거지. 중임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실무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너무 풍부하니까 아무리 봐도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누구도 집권 경험은 없어요.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 경험은 없어요. 김영삼은 있었습니까? 노태우는 있었어요? 전두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상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모든 시스템을 이해하고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앞으로는 그런 롤모델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런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새벽 3시쯤에 우리 방송 들으시는 임종석 실장이 거기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문재인 변호사는 직원들의 처우를 늘 가장 중시했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그 당시에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변호사들한테 운전기사가 딸려 있었는데 그 운전기사의 사무실에 운전기사 책상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 사무직으로 들어와서 쉬고 일도 하고 그리고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사무실 직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줬다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운전기사한테 그런 그 책상을 마련해 준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지금도 많이 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잖아요. 평상시 때 보여준 모습이 청와대 갔을 때 그대로일 거고 퇴임 후에도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 문재인 대통령의 약간 다른 양면 같은 거. 보통 사람한테는 되게 잘해. 특히 약자들한테는. 왜 그 5.18 행사장 가서 그 유족 딸, 그 딸을 안아주는 이런 모습 같은 건 돌발 행동이었다 그랬잖아요. 예. 약속돼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이 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 그럼 사람들이 좀 무섭게 느끼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강해질 때는 정말 강하고 우는 순간에 그들이 바라는 모습 좌절하고 그 장례를 도맡아서 한 리더 입장에서는 울 수가 없는 그렇지만 약자들 앞에 가면은 하염없이 착해지는 그런 스타일. 저 다른 얘기 하나만 하냐면 광주를 내려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방송 들으시는 친척 중에 한 분이겠죠.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문재인 빨지 마라. 이분들이 바로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할 때도 해야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치켜 세우기만 하냐 이런 뉘앙스였어요. 우린 이쁘면 빨아요. 근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마인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안 할 거예요. 비판적 지지 이런 거 안 할 거라고.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비판할 게 없어서 비판 못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을 좀 드린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1년 지지율이 각 여론조사별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민심이다. 지금 5개 정도 여론조사 기관이 취임 1년차 여론조사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밀실에 모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조작해주자 라고 만든 지지율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네, 코리아 리서치에서는 86.3,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86.1, 한길 리서치는 85.7, 한국갤럽은 83, 리얼미터는 77.4. 그러면 홍준표식으로 하면 리얼미터가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 이게? 보통 그 올림픽 경기를 기준으로 보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86.3% 빼고 77.4% 빼고 나면 86.1, 85.7, 83 그러면 85 정도 나오네요. 85점 정도가 나오는 거죠, 평균이. 이게 말이 돼? 85% 지지율이 말이 돼? 이거 뭔가 기사 제목에 러시아 푸틴을 갖다 붙여도 뭔가 말이 될 것 같아요. 푸틴이 지난주에 취임했죠? 근데 그때 대학생들이 난리 났어요. 지금 푸틴은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 짙어요. 득표율이 100%가 넘어. 그리고 막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데가 또 투표하고 있어.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지율은 사상 유례가 없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 지지율이 언제 꺼질지도 모른다는 게 야당으로서는 공포감이죠. 뭘 해도 안 되잖아요.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 막 걸려놓고 나서 2, 3개월 후에 어떤 논란으로 지지율이 팍 빠지고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과 방송에 나오잖아요. 손목 드립. 내가 누구누구를 찍은 걸 후회한다면서 손목을 잘라버린다 뭐 이런 식의 드립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빠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북한 문제가 일어나서 지지율이 한 약 10%가량 더 튄 것도 분명히 있는데 북한 남북 정상회담이 없었어도 이 지지율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지금 리얼미터 정도 수준에서는 그렇죠. 1주년에 지지율이 나왔을 거란 얘기니까 그것도 유례가 없는 거니까. 판문점 선언을 빼더라도 70%의 평균적인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거기에서 살짝 등락은 있었지만 꾸준히 있었거든요. 그거는 정말 야당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공포죠. 정말 공포죠. 왜냐하면 난공불락이에요, 진짜.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건 보궐선거든 전국 동시선거든 투표를 통해 먹고 살고 그 투표가 없을 때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데 그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고 또는 선거에서 득표율이 안 나오고 당선이 안 되면 세력이 소멸로 이어지는 거라서 이게 당장 보여주는 이 지지율 효과는 문재인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방권이 4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 이상 정도로 만약에 5년 동안 간다고 쳐봐요. 가장 경계할 게 뭐겠어요? 여당의 오만함이에요. 여당이 왜 지지율이 취해가지고 이상한 짓 가끔씩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 제가 이야기해야 하는 여당병 이제 그런 게 있죠. 그걸 제외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장되는 측면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야당이 이해 못하는 측면. 제가 항상 분석해드리지만 야당이 이해를 못하니까 행태가 안 바뀌는 측면. 뭐냐. 촛불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까지만 해도 당선되면 컨벤션 효과로 붕 떴다가
아니 우리가 뽑아줬더니 김대중 노무현이 개혁을 못해? 라고 지지율을 빼. 이런 관점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상대되는 세력이 부도덕성의 민낯을 다 봐버린 상태에서 야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니들보다 잘하는 거야. 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개인기로 보여주는 진정성과 어떤 리더로서의 훌륭함 플러스 불행하게도 역사는 그들을 망하게 하려면 이런 일만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을 만들어주죠. 박근혜 국정농단과 이명박의 그 어떤 비리들과 거기다가 홍준표라고 하는 캐릭터까지 같이 얹으니까 그들이 살아날 구멍은 없고 조금 못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찍을래 하는 사람들이 공고하게 콘크리트 지지층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전에 민주당 있잖아요. 보통 지지율이 10몇 프로 정도 나오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많이 나오면 20% 지금 50%에서 그 높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어떤 리더십 플러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진 결과다. 이렇게 거기에 조금만 덧붙이면 국민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라고 봐요. 빙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야당들은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가르쳐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대상으로. 그런데 촛불 혁명을 통해서 지금의 여당은 이제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국민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인 거고 지금 야당은 아직까지도 그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제를 설정하고 국민들을 가르쳐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뭐 스스로 이렇게 폭삭 망해 갈 수밖에 없는 우매한 사람들이다라는 그 시선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불쾌한 거지. 그러니까 불쾌한 사람들을 좋아해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 동안 실시한 정책들과 어떤 이슈들이 실패한 게 없어요. 1년 동안 해왔던 것 중에 물론 빨리 진행된 것도 있고 느리게 진행돼 가는 것도 있지만 단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가장 민감한 이슈인 부동산 문제와 그리고 남북 평화 문제 이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 이 문제에서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실패가 전혀 없다. 특히 이 부동산 문제는 거의 임기 초에 1년 동안 완벽하게 장악을 했어요. 물론 앞으로 어떤 변수가 벌어질지 모르지만 임기 초에 취임하자마자 부동산이 고공행진으로 치솟던 것을 완벽하게 잠재웠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국 평균이 마이너스예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정부가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완전히 노선을 바꿔서 실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 가격은 추락세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이 보는 가장 민감한 이슈에서는 정책이 성공을 했다. 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는 물론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자리 확대를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대통령 말씀처럼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서 한번 1년 돌아봤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1주년 특집은 새가 날아든다 1년 동안 들으신 그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느낍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언론의 기존의 패러다임, 기계적 균형 이런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개혁을 잘하게끔 조금 못하거나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방송하겠다는 게 우리 방송의 기조예요. 근데 뭐 거기에 비판을 안 하네, 뭐 빠네 이런 식의 표현 쓰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느낌이고 그렇게 해서 흔들어대면 어쩔 건데 개혁의 주체가 흔들리면 어쩔 건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취해서 간혹은 약간 좀 삐딱선을 타는 이쪽 분들이 없으면 저는 이 지지율이 크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는 안 변할 것 같다. 5년 내내 똑같은 모습으로 국민을 대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